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을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89.77%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어제 이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이재명 전 대표가 최종 선출이 됐습니다. 이변은 없었다라는 거죠. 누적 득표율 89.77%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DJ 때보다도 높은 수치로 어제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여당 국민의힘은 어떠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한덕수 소수정의 캠프도 꾸렸다. 네, 한덕수 대행 여당 아니죠. 여권이라면 여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당 후보들보다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받고 있죠. 한대행 이제 나오냐 저제 나오냐 말들은 참 많은데 나온다란 말은 없지만 일단 캠프는 현재 꾸려진 상태다라는 겁니다. 대략 30일쯤 사퇴하고 출마 공식화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리실에서 당장 이 주변의 참모진들 먼저 사의를 표하고 좀 나와서 캠프 활동을 좀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빠르면 오늘 정도 벌써 이 참모진 중에서 이 사표 내고 갔어요라는 소식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출마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럼 단일화도 확실한 거냐라는 얘기, 요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윤 판도라 상자 비화폰 서버 곧 경찰로 불법 계엄 전모가 밝혀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서 윤 판도라 상자라고 얘기되는 비화폰이 있죠. 이 비화폰 이번에 12.3 계엄 사태 때 이 전부 비화폰을 썼다라고 했었는데 이 비화폰의 서버가 경호처에 있습니다. 이 경호처에서 이 서버를 가지러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6번을 갔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돌아왔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뭔가 경찰로 갈 것 같다. 왜? 여기 부제를 좀 같이 볼까요? 경호처와 제출 방법 놓고 현재 실무 협의 중이다라는 거죠. 왜? 연판장 사태로 김성훈 이 경호처장이 사직한 다음에 기조가 좀 변했다라는 겁니다. 서버 확보는 처음인데 이거 판도라 상자인데 요거 확보되면 수사 급물살 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교체 대상 2,500만 명인데 보유 물량 100만 개, SKT 유심 대란 우려된다라는 게 경향의 일면입니다. SKT 해킹이 돼서 지금 유심 정보 유출이 됐다라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얼마가 유출됐는지는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전원 모든 고객 2,500만 명 정도 되는 모든 고객 다 유심 무상으로 교체해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28일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각 매장에서 다 무상으로 교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오전 10시면 아직 2시간 가까이 남았는데 왜 벌써 물량이 딸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냐. 사람들이 벌써부터 금, 토, 일 가서 어마어마하게 유심 바꾸고 지금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거죠. 왜? 일단 자비로 바꿔도 나중에 통신비로 이거 다 소급해서 저희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일단 빨리 좀 바꾸자. 불안하다라는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네, 당장은 2,500만인데 100개밖에 준비가 안 됐다 그러죠. 일단 유심 교체하러 가도 유심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바티칸에서 젤렌스키 독대한 트럼프입니다. 네, 푸틴 전쟁 멈출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거죠. 여기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로비 같은데 여기에 의자 2개 덜렁 놓여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앉아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현지 시각으로 26일이었었죠. 바티칸 성당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이 열렸는데 여기에 온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둘이 이 성당 어떻게 보면 로비 한가운데에 앉아서 의자만 놓고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는 거죠. 무슨 얘기했는지 명확하진 않긴 합니다만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또 바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푸틴이 지난 며칠간 민간인 지역에 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었다.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지 않고 그냥 나를 끌고 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인즉슨 트럼프 대통령 지금 푸틴 대통령한테 경고 아닌 경고를 한 셈입니다.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무서워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수 있겠죠. 네, 지금 이게 어디냐 싶으실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티칸 성당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이 열렸는데 여기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장례식,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가 열린 바티칸 성당의 이 모습입니다. 네, 이 바티칸 광장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성 베드로 광장인 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 있죠. 보면 요 아래 이 교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은 성직자들이고요. 이 외에 다 까만색 여기도 있고요. 이 건물 위에도 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다 일반인들, 조문객들이다라는 거예요. 네, 무려 25만 명이 몰렸다라는 거죠. 네. 근데 보통 장례식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검은색 옷을 이렇게 입고 오죠. 그러다 보니까 온통 다 이 검은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 딱 한 명만 좀 튀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사진 한 장 더 볼까요? 네, 튄 사람 바로 이 사람을 또 얘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다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인데 홀로 파란색 정장에 파란 넥타이를 하고 왔더라라는 거죠. 네, 더불어서 옆에 있는 이 멜라니아 여사도 홀로 검은 스타킹이 아니라 이 살구색 스타킹을 신어서 옆에 있던 브리짓 이 마크롱 여사랑 좀 비교가 또 되더라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검은색이나 남색이나 뭐 크게 눈에 안 띄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굳이 논란이 된다는 얘기인즉슨 이건 사람들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좀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살짝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쨌거나 어디 가든 좀 눈에 띄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89.77%입니다) 거의 90%죠. 기사 같이 볼까요? 89.77% 압승 이재명 국민 대통합으로. 네, 이재명 후보 두 팔을 높이 하늘로 찍혀 올렸습니다. 만세하는 모습이죠. 어제 이재명 전 대표 최종 민주당 21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수락연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패배 자체도 아팠지만 패배 그 이유는 더 아팠습니다. 그 뼈아픈 패배의 책임자 저 이재명을 여러분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입니다. 이제부터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입니다.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 원팀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불평등과 절망, 갈등과 대결로 얼룩진 이 구시대의 문을 닫아버리고 국민 대통합으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새롭게 활짝 열어제치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듣는 중간중간 통합이라는 단어 들으셨나요? 이 이재명 대표의 수락연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주요 키워드 일단 국민이란 단어를 제외하고 좀 카운트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통합이라는 말이 14번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희망, 진짜 대한민국이 10번, 민주주의 9번, 내란 8번, 성장 5번.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통합이라는 얘기였었다라는 겁니다. 이창근 의원님, 수락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어제 이재명 후보의 수락 연설에서 기억 남는 거는 네. 제 개인적으로는 패배를 딛고 앞으로 승리하자 그 얘기를 하면서 이번 대선의 규정을 미래 대 과거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합을 함께 얘기했는데 미래 대 과거로 규정을 했다는 것은 과연 미래로 나아갈 거냐 네. 아니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과거에 대한 심판으로 갈 거냐 그렇게 봐줄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 대한 심판으로 간다면 사실 통합이라는 용어가 유명무실할 수가 있거든요. 구호에 그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진정성이 느껴지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간에 또 이재명 후보가 강조했던 게 본인이 중도 보수다. 네. 그리고 실용주의 성장을 얘기했잖아요. 아까 키워드에서 봤지만 성장은 5회로 가장 작았어요. 작았고 그리고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도 AI를 얘기했지만 먹사니즘, 잘사니즘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가게 입장에서 보면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일종의 좀 렉토릭, 수사적인 표현이 많이 썼지만 결국은 남은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시간이지만 네. 이제 남은 36일간 어제 후보 수락 연설을 토대로 본인이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제 대국민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당원들을 향한 게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와 행보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데 대한 평가가 36일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통합이란 얘기 이거 글쎄 진정성을 찾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미래 대 과거라고 딱 규정을 하고 과거를 심판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과거 심판과 통합이 같이 갈 수 있는 얘기인 거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통합을 가장 많이 한 이재명 후보한테 어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과 내란의 종식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재명 후보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조속한 내란 종식과 관련한 엄단 처벌은 윤석열 정부의 이루어진 정치 보복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는 어떻게 다르고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게 그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한지. 그건 결국 국민들의 판단에 따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치 보복의 개념은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잘 지적해 준 게 있으니 그분의 그 지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적폐청산과 내란 종식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이 판단을 하실 거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의 개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확하게 잘 지적해 준 게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확하게 잘 지적한 정치 보복의 개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법치주의에 따른 부정부패 수사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 그리고 정치 보복은 사익을 위한 것이지만 부정부패 수사 의지는 공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좀 전에도 이재명 후보가 수락 연설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이 개념들에 대해서 이런 개념들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대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만약에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공익을 위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고 난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12.3 내란 사태의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명백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을 갖다가 이 국민 통합이라든지 이런 네.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보고요. 명백한 그 상황들에 대해서는 네. 지금 이 이후에 국민 이 통합과 관계없이 중요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고한 그런 법치주의를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얘기는 사익과 공익을 두고 공익을 위한 수사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앞서서 정치 보복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정말 피곤해요. 그리고 괴로워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에너지 쓰는 게 너무 아까워요.
정치 보복의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길을 가겠다. 네, 지금 김영진 의원의 얘기까지 좀 저희 같이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거 지금 이 김영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보복의 피해자다. 그래서 DJ처럼 통합의 길을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얘기인즉슨 이창근 위원님.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DJ가 모두를 용서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도 보복 없이 DJ의 통합의 길로 갈 것이다.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어제 수락 연설 중에도 저들은 군정을 통해서 영구 집권을 하기로 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 또 어제 백브리핑 시간에 국민들이 용서를 하겠느냐, 국민들이 합의를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내란 세력에 대해서 이런 척결, 엄단 이런 거를 암시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러한 통합의 행보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델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생각이에요. 어떤 말이냐면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당시에 네. 모든 책임을 나한테 넘기고 공직자들은 일한 죄밖에 없으니 공직자들은 용서해 주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물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했을 때 그 범위,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디냐. 그런 부분도 본인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말 본인이 그런 억압과 네.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용서한 것,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그러한 공직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메시지, 네. 그런 걸 아울러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그런 메시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범위와 그러한 정도는 좀 생각을 해줬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대통령의 모델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DJ의 통합의 길로 가면은 참 좋겠는데 내란 종식이라는 그 부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인즉슨 김진욱 대변인님. 그러니까 여권에서 내란 종식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진상 규명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바로 지금 즉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이후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어떠한 방식이 가장 적절할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달리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이 시간은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고 네.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나 또는 중요 범죄에 같이 종사했던 혐의자들에 대한 이 법적인 단죄,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 이후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어디까지 화해하고 용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시 국민들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먼저 얘기하는 것, 그리고 네. 그것을 통해서 이 법의 단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죄 이후에 국민들이 바라는 정도를 반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의 길로 어디까지 이제 통합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까지도 같이 보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은 통합을 얘기를 하지만 내란 종식에 대한 것까지 터치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할 때는 아니다 타이밍상. 그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정치 보복이 좀 저희가 약간 화두가 돼버렸는데 그 이유는 여야가 그만큼 그동안 양극단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그야말로 압도적인 표차로 그만큼 민주당이 완벽하게 이재명 후보한테 실린 압도적인 표차로 후보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이 보복 얘기가 나오는 면도 있는데 최종 득표율을 좀 같이 볼까요? 저희 그래픽 준비된 게 있죠. 네. 이재명 후보 아까 말씀드린 게 89.77%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전체 합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역별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충청 88.15, 영남 90.81, 호남 88.69, 수도권 강원 제주 91.54. 그래서 이건 지금 이 권리당원 투표율인 건데 여기에 더해서 일반 이 국민 민심 투표율도 89.21%를 받았어요. 이렇게 통합해 보면 누적 89.77%였었다라는 거죠.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였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김진욱 대변인님 그냥 압도적입니다. 그야말로. 근데 한 여권 인사가 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긴 북한이야. 뭐 이런 말씀하시기도 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런 비판은 과도한 비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좀 전에 그래프에서도 그 그래픽에서 나왔습니다만 네. 뭐 전국, 그러니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강원권 어느 곳을 막론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90%에 육박했다. 저것이 지금 이제 권리당원들의 지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민심 50%가 반영되는 민심을 보면 민심 역시도 89%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네. 뭐냐면 당심이나 민심이나 지금은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이루어 달라라는 그런 여망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된 것이다. 다른 그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몰아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당심과 민심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과거 역대의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는 저 진영은 달리했습니다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던 84% 이런 부분들을 훨씬 뛰어넘는 90% 육박하는 지지율을 받은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공산당이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우리 당과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통한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갈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옳은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만큼 당원과 그리고 민심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90% 가까운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이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 아니겠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역대 다른 대통령 후보들이 받았던 이 수치보다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치도 제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거죠. 역대 최고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 확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89.77%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때 57%로 이 후보가 최종 이 대선 후보가 됐다라는 거죠. 아까 당은 달리하지만이라고 말씀하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후보로 83.9, 이때도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지금 뛰어넘은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때 78.04%였었는데 역대 가장 이 높은 수치였다라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일면에 오늘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이재명 87년 체제 이후에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다라는 거죠. 왜? 앞에서 본 것처럼 역대 이 다른 대통령 후보들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에 87년 체제 이후에 가장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창근 위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선 87년 체제 이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랑 붙게 되는 거거든요. 만반의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어느 정도 기울어진 운동장은 맞습니다. 네. 물론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민심, 특히 중도의 민심이 많이 떠났고 그간 여론조사 추이를 보더라도 중도층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그것도 60% 70%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선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36일간의 시간은 이재명 후보의 저 89.77%의 득표율은 민주당 당원과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이거든요. 물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된 거는 이제 축하드릴 일이지만 앞으로 36일간의 시간은 전체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은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끝없는 반성과 통찰을 통해서 비전을 내놓고 이재명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이 앞으로 나올 거지 않겠습니까? 그 공약이 결국 민생과 경제에 관련된 게 이번 대선의 저는 화두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충분히 경쟁을 할 만하다. 다만 저희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분발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89.77%의 득표로 당선은 됐지만 36일간의 시간 동안에는 당내의 이러한 다양성과 역동성이 없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부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비교해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시작을 한다는 건 우리도 인정을 한다. 하지만 아직 36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 36일 동안 최종 국민의힘 후보랑
어떤 게 정책적으로 민생과 경제적인 정책 면에서 어떻게 이 좀 논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좀 꼼꼼하게 우리는 살펴볼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어제 최종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이 된 거 관련해서 만평이 나왔는데 그걸 좀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여기 지금 TV에서 막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었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옆에서 아들인가요? 아들이 이런 얘기. 국힘은 어대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대며가 무슨 뜻이야? 라는 거죠. 어떤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지 며느리도 몰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창근 위원님. 국힘은 어대며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뭐 4명의 후보가 경선 중입니다만 네. 그간에 이제 후보 지명을 통한 마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암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3강 1약 이렇게 네. 받았는데 내일이면 이제 저희도 후보가 2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네. 그 후보가 압축이 되고 나면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대행이 이제 뛰어든다 이런 게 이제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단일화 네. 아직이 남아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내일 압축되는 2명 후보와 한덕수 대행이 뛰어들었을 때 최종 단판을 통해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누가 될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 수가 없지만 마수 토론을 통해서 제가 평가할 때는 네. 적어도 4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후보는 단연코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다. 이런 정도의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대며 며느리도 모르긴 하는데 다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건 홍준표, 한동훈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민주당이 아직 뭐 4명 중에 누가 될지 몰라. 뭐 4명이 아니라 뭐 밖에 있는 주자가 또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가장 불편한 상대는 누굽니까? 글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다. 네. 아.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네.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시작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경선 자체를 어떤 이 최종적인 이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과 맞붙을 사람을 뽑는 어떤 지역 경선, 지역 예선 정도로 격화시킨 것, 이것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초래한 일이고 이 부분을 또 국민의힘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또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그 대선 후보가 될지 며느리도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네. 그 후보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보이는 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보이는 손이 얼만큼까지 효과를 발휘할지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손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보이는 손이 가리키는 방향은 지금 당 내에서 뽑히는 경선 후보들이 아니라 당 밖에 있는 후보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서 당 내에서 경선을 하고 있는 후보들 마음이 무척이나 불편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후보가 돼도 우리는 안 불편한데 불편할 사람은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뛰고 있는 4명의 주자들 아니겠느냐. 며느리도 모르지 않는다. 며느리도 아는데 며느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될 것인지 여부가 민주당이 가장 주목하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뭐 말이 약간 공중에서 둥둥둥둥 약간 떠다니고 있죠. 아시는 분은 이 느낌을 좀 채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제 국민의힘 뭔가 탐과 불확실성 속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싶은 며느리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라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 하나는 확실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다음 키워드로 만나볼까요? 덕수 상수다라는 겁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한대행과 최종 한판 변수 아닌 상수가 됐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국민의힘 최종 주자가 뽑히면 한덕수 대행이랑 단일화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반드시 한판, 최종 한판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왜? 다음 기사 보시죠. 한덕수 소수정의 캠프도 꾸렸다라는 거예요. 최종 한판이 상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한대행이 나오기로 마음을 확실하게 정했다. 그래서 지금 캠프도 꾸렸다.
라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님. 사실 뭐 손영택 이 총리실 비서실장은 뭐 오늘 그만둔다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있던데 약간 들으신 거 없습니까? 뭐 캠프. 특별히 제가 언론에 나오는 거 외에 네. 뭐 특별히 들은 건 없고, 근데 제가 알기로도 뭐 네. 출마는 확실시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근데 사실 한덕수 총리가 티를 냈었죠. 질문을 하는데 not yet, no comment 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출마 안 한다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고, 언론에 대한 태도가 다 그랬기 때문에 출마 자체는 뭐 기정사실이고 4월 말일 것이다, 이것도 많이들 예측을 했는데 그대로 흘러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미 뭐 한덕수 등이 뭐 딱히 뭐 주변에 다른 얘기가 필요 없을 만큼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노 코멘트, 뭐 난이에 디사이디드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게 다 나갈 거예요라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로 확인이 된 상황이었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나왔던 얘기대로 뭐 4월 말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후보가 확정이 됐죠. 이재명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한덕수 대행 출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심판을 하고 계신 분이 끊임없이 선수로 뛰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을 국민들이 갖고 계신데, 그런 의문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 부하 내동자들이 정부 요로에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내란 세력의 귀환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이 아직 정부의 주요 직책을 갖고 남아서 끊임없이 내란 세력의 귀환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해서 김광선 변호사님. 한대행은 내란 주요 종사자고 한대행이 출마하는 건 내란 세력의 귀환이다. 라고 이재명 후보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비상계엄에서 반대를 했잖아요. 네. 탄핵 심판이랄지 이제 검찰 조사랄지 여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또 다른 국민의원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내란과는 이제 전혀 관계 없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뭐 내란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일단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판재체가 우리가 계속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게 판이 어떤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이대로 가면은 뭐 본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확실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어대맹렬이 계속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뭐 뒤집어질지 안 뒤집어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판 뒤집기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함으로 말면서 네. 변수는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예요. 확실히 뭐 뒤집고 안 뒤집고를 떠나서 그러면 뭐 이대로 사실은 대선을 치르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라는 입장인데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했을 때 또 어떤 변수가 있을까? 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로 야당 뭐 후보가 됐지만 또 비호감이랄지 반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호감일지 이런 것들이 똘똘 뭉치면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에서는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내란 프레임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출마를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란 프레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은 이런 거죠. 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행이 나오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한대행에 대해서 이런저런 내란 프레임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요거 김수민 위원님,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의힘에 지금 현재 뭐 누가 될지 면밀히도 알 수 없긴 합니다만 4명의 국민의힘의 지금 경선 주자들보다 한대행이 더 불편한 상대인 건 맞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뭐 민주당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더라도 네. 한대행이 나오면 걱정이다,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강하게 공격하는 건 맞는데 그 강하게 공격하는 거는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이 나고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해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이고 작은 것도 또 정치권에서는 좀 크게 공격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경계는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특히 걱정을 하고 있다거나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기성 후보들보다 더 한 총리의 경쟁력이 강하다거나 민주당에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도 나타나는 것이 범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의원 확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중도층 무당층에서 특별하게 한 총리에 대해서 지지를 더 보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의 기성 후보들에 비해서도 특별히 확장력이 있다라고 입증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사실 이거는 뭐 딱 봐도 공격 포인트가 눈에 보이는 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였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실패한 정부라고 국민 대다수가 평가를 하고 있고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문제도 사실 뭐 내란을 공모하진 않았다고 해도 한덕수 총리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10시경에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네. 그 다음 날 오전 1시쯤에 계엄이 이제 국회에서 해제 요구가 됐잖아요. 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한 총리가 그때 만약에 국무회의가 심의가 안 됐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무효다. 이런 선언을 했다면 굉장히 이제 일약부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방관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출마를 하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연장선상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권 입장에서도 크게 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말씀은 이거예요. 한대행에 나온다고 해서 경계, 돌다리도 두들겨보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는 하지만 걱정은 크게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 그래서 한대행에 대한 공격도 뭐 공격이라면 공격일 수 있겠지만 경계 차원으로 봐야지 뭐 그렇게 엄청난 상대로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일단 한대행의 마음은 일단 굳었다라는 거죠. 다만 구체적인 날짜를 두고 30일이냐 뭐 5월이냐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달력 같이 볼까요? 캘린더. 지금 오늘이 28일이죠. 내일이 국무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29일 날 사퇴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국무회의에서 올라올 법안이 이제 헌재, 그러니까 이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할 수 없다라는 법안, 그러니까 이른바 헌재법 요 개정안에 올라오면 이걸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러기 위해서 29일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러면 30날 하는 거야 싶은데 30날에도 또 일정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존 펠런 미 해군성 장관을 접견할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존 펠런 해군성 장관이 미 해군 함대를 다 총괄 관리하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한미 간 이 관세 협상을 하면서 조선업이 또 얘기가 되고 있죠. 때문에 관련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일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일이야? 1일은 빨간 날이죠.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럼 2일인가? 근데 2일 말고 3, 4, 5가 또 계속 빨간 날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2일 날 연차 내고 1일부터 쭉 휴가 가는 분도 많다라는 거. 김광선 변호사님. 한덕수 대행은 언제 사퇴하는 걸까요? 언제 출마를 한 29일, 30일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런데 29일 날 이제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끝내고 나서 적어도 29일 날 아니면 30일 날 아마 출마할 것이다 하는데 약간 변수가 생겼어요. 30일 날 존 펠런 해군성 장관이 방문을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미국 군함 건조랄지 또 미국 조선과 관련된 수리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엄청난 나중에 보면 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업의 어떤 흥망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아마 존 펠런 해군소 장관을 접견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나오면 오전이랄지 오후 한 2시 정도라면 그날 제가 볼 때는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5월 2일 정도, 5월 네. 3일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일정이 좀 약간 하루 이틀 정도 전후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뭐 아까 우리가 언론 보도를 봤지만 출마는 좀 상수인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지금 완전 보면 민주당은 완전 단일 대우로 완전히 굳어져 있죠. 네. 그리고 누가 틈을 짓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단단합니다. 9대0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보수는 완전하게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안 되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분열이 엄청 심각합니다. 특히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네. 이 분열이 제가 볼 때 이제 극에 달했다고 봐요. 근데 이 분열이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 분열을 이게 통합이 될 수 있을까?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대선, 이번 대선은 엄청난 어려운 대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너무 지금 보수가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한대행과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같이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이 단일화 자체가 잘 화학적으로 결합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여부도 사실 잘 모르겠다,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상 한대행이 저희 지금 이 캘린더로도 보긴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한덕수 기호 2번 받으려면 내달 11일까지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5월 11일까지는 단일화를 해야 5월 11일이 무슨 날이냐. 선거법상 후보 등록을 하는,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는 날입니다. 후보 등록을 할 때 내가 국민의힘입니다 라고 해야 기호 2번을 받을 텐데 그때까지 단일화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아까 저희 5월 2일, 3일까지도 좀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5월 2일, 3일까지 간다 그러면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은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여기 좀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 등록일은 5월 10일과 11일. 요게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11일이 지난 이후엔 한권한 대행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도 기호 2번을 부여받을 수 없고 무소속으로 선거를 완주해야 한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김수민 의원님. 11일이 넘어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면 일단 선거표에는 무소속 한덕수인 거고요. 당은 국민의힘 한덕수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빚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11일 전에 단일화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는 기호 2번 국민의힘 한덕수 이렇게 되는 거는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떠나서 네. 예,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 다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그 후보들 중에 누군가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선 다 끝나고 나서 뒤늦게 당에 입당해서 경선을 또 한다. 이렇게 되는 거는 마치 한국 시리즈 그 야구에도 보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려면 페넌트레이스에서 네. 1위를 해야 미리 진출해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 팀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한덕수 시리즈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부전승으로 올라가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굉장히 혈투를 벌이고 있는 후보들에서 경쟁을 이긴 사람하고 그때 가서 붙는다? 그렇게 해서 기호 2번을 따낸다?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상식적이라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단일화를 해서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이기면 무소속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사퇴를 하고 나서 출마를 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이게 등록하기 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 시간이 짧은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시간 동안에 단일화 작업을 바로 들어갈 가능성이 일단 첫 번째 있는 거고요. 근데 조금 더 가능성이 또 열려 있는 것은 투표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네. 그럼 투표용지에 올라가서 혼선을 빚게 하고 이런 거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한 총리 입장에서 아마 출마를 하게 되고 했을 때는 네. 불과 한 뭐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만 뛰고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단일화 일정보다는 차라리 한번 등록을 하고 어느 정도는 달리는 그런 일정을 더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그 선거운동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담은 그쵸. 더 생기겠지만 그것까지도 감내를 하고 더 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5월 24일 이전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 전에 네. 단일화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관측을 합니다. 지금 김수민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의 후보 기호 2번 한덕수는 사실상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거의 불가능하다. 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기 때문에 무소속 한덕수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무소속 한덕수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의 지원 없이 본인이 온전히 본인 캠프로 이걸 지금 해야 된다라는 얘기일 수 있는 건데 특히나 아까 말씀 중에 선거 비용 얘기가 나왔죠. 뭐 인적 자원으로 해갖고 국민의힘에서 뭐 지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뭐 단일화를 거치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비용 부분은 당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한 대행이 뭐 대선 치를 때면 수백억 드는데 이거를 다 감내하고 갈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마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요. 네. 이에 대한 이제 그림을 그리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뭐 약간 정치적으로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 입당을 해서 단일화하는 방법. 네. 그러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부전승처럼 혜택 아니냐. 그런데 그걸 당 자체에서 의결을 한다랄지 아니면 후보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 하겠다고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건 뭐 법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단일화가 됐는데 단일화한다 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단일화 후보가 된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우리가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된다는 전제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단일화 해가지고 또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무소속인데 지금 무소속 후보로 입당하지 않고 단일화를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했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번호가 뭐 2번 달면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 원외정당도 아니고 무소속은 또 번호가 제일 뒤로 가잖아요. 제일 뒤죠. 8번, 10번 갈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하고 단둘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약간은 불리한 점이 있어도 그건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당시 어떤 여론이랄지 분위기에 네. 보면 그런 면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일단은 단일화를 갖다가 오히려 등록을 한 다음에 한다. 후보 등록을 완전히 한 다음에 네. 그리고 뭐 이미 인쇄 딱 찍혀 나와서 한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단일화 된다면 무소속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굉장히 비용 문제랄지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선거운동 같은 문제가 생겨요. 이게 정책이랄지 아니면 뭐 그쵸. 국민의힘이 또 도와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가 상당히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어느 정도의 어떤 가닥을 잡고 나와야 하고 국민의힘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뭐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뭐 당 차원에서나 그리고 4명의 주자들이 다 괜찮아요. 뭐 부전승 우리가 오케이입니다라고 하면도 문제가 될 상황은 또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후보들이 다 오케이 하는 상황은 또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바로 딱 이 자리에서 지난 이 토요일에 이 국민의힘의 4명 주자들이 사자 토론을 했었죠. 그때 질문이 나왔으면 솔직히 안철수 차출론 언짢다. OX 들어보세요라고 했다라는 거죠. 요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한덕수 대행 차출론 언짢다. 안철수 후보만 O를 드셨고 세 분의 후보들은 X를 저는 그렇게 아이디어를 막 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역동성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인품과 경륜을 갖추고 계시는 분인데 이재명을 꺾는 국민의힘의 후보로 함께 노력한다는 것은 예선도 그치지 않고 언짢죠.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덕수를 뛰어넘지 못하고 어떻게 이재명이를 잡을 수 있겠는가?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대통령 선거 관리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셨죠. 일단 4명의 후보가 안철수 후보만 솔직히 언짢다. 5를 했고요. 나머지 후보는 아니다. 언짢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뭐라고 했냐면 솔직히 좀 언짢았는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덕수 못 넘고 그러면 내가 이재명을 어떻게 넘겠어? 뭐 내가 넘을 거니까 괜찮아.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말 사이에 지금 한덕수 대행이 정말 이번 주에 이제 출마합니다라는 얘기가 더 세게 도니까 각각 다 SNS를 통해서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김문수 후보. 만약에 한 대행이 출마를 하면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이루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단일화 토론 2번 하고 원샷 경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후보 우리 당 최종 후보랑 경선으로 뽑읍시다. 한동훈 후보 단일화 방식 지금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경선에서 승부하는 게 자신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김수민 의원님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되면 또 단일화할 생각이 있나? 지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 할 생각이 있는 걸까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보여요. 네, 있을 거예요. 단일화할 생각이 있다. 네, 근데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네. 나중에 결국 단일화를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좀 버틸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홍준표 후보도 얼마 전까지 그런 입장이었었고 그러니까 다들 그런 비슷한 차원에 어느 정도 있다. 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갔을 때는 방법론이나 이런 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밀고 당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대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다들 자신감은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가 자신이 된다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규모, 지지율, 전통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무소속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면 본인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여유들도 한편으로는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보다는 네. 지금 이 경선을 통과하는 게 일단 급한데 다만 한덕수 총리 지지층이 경선에서 한덕수를 찍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누군가 4명 중에 1명을 찍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을 또 그 표를 잡아둬야 된다면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는 열어놔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원론적으로는 단일화를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방법론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4명의 주자들은 한덕수 대행을 내가 못 이기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오히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계속 실시가 되고 있는 중이죠. 4명에 대해서 4명 중에 2명, 결선 올라갈 2명을 누굴 뽑을지가 지금 오늘 계속 이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요번에는 민심 100%가 아니라 민심 50, 당심 50이죠. 당원 투표 50% 어디로 향할 것이냐. 국민의힘 오늘까지 2차 경선 투표입니다. 근데 지금 김수민 의원님은 나중에 부전승으로 올라온 한덕수 대행이랑 붙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4명 중에 2명이 살아남는 거, 결선에 누가 가느냐 이게 더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다 올인을 해야 될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후보들 오늘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굉장히 어제 오늘 바쁘게 지금 전국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정대철, 권영세가 단일화 만들어달라 부탁했다. 정대철 헌정 회장이죠. 오늘 한덕수 대행과 정대철 이 회장이 만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화해서 직접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여길 좀 볼까요? 어제 저녁 권 비대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서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더라. 내가 뭐 어떻게 만들겠냐만 권 비대위원장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김광선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 중인데 밖에 있는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비대위원장도 경선에서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네. 그 후보를 가지고 이 판세를 흔들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판세를 흔들 수 있는 카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단일화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 사실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국민의힘 사이에서 중재자가 여치하거든요. 근데 지금 중재자 자체가 지금 마땅하지 않죠. 물론 뭐 구여권 인사들도 있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정대철 헌정회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한덕수 권한대행도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계열의 당을 뭐 정권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더구나 이제 헌정회라는 의미가 꽤 크죠. 헌정회는 이제 국회의원들 그만둔 사람들 모임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아마 부탁을 한 걸로 보이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자기도 단일화가 되는 것만이 한번 해볼 만한 사안이다. 해볼 만한 대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헌정회 회장한테 전화해서 단일화에 대해서 협조를 했겠습니까? 네.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오죽하면 요청을 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단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헌정 회장이 정대철 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좀 단일화로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했었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은 국민의힘의 경선이지만 경선 후에는 거의 반드시 단일화로 넘어갈 것 같다라는 예측이 되는 부분인 거죠. 다만 오늘 만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여기 보면 토끼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토끼의 얼굴이 이재명 후보와 상당히 닮았다라는 겁니다. 민주라고 써져 있죠. 헛둘헛둘 지금 몸 풀고 있습니다. 근데 요 옆에서 거북이가 빅텐트에 지금 대롱대롱 한덕수 대행인가요? 한덕수 대행이 달려서 지금 빅텐트를 들고 열심히 오고 있다라는 거죠. 딱 기다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고 있다. 다만 제목은 어느 세월에라는 제목이 붙은 만평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나라는 거겠죠. 네. 지금 빅텐트가 펼쳐질 것이냐, 안 펼쳐질 것이냐가 더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해봅니다. 찰리입니다. 찰리가 뭘 말하는 거지 싶으실 수 있는데 보겠습니다. A 행정관은 찰리 몫이야 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건진 처남 대통령실 인사 관여 정황입니다. 건진 법사 지금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도 그렇고 목걸이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김 여사한테 줬니 많이 중간에서 뭔가 이 대통령실에 뭔가 얘기를 해서 중간 사다리 중개 역할을 했니 많이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건진 법사가 아니고요. 건진 법사의 처남이 찰리입니다. 근데 이 처남 얘기가 또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A 행정관은 건진 법사의 처남인 이 찰리라는 사람이 찰리 몫이야 라는 얘기가 나왔다. 대체 무슨 얘기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이 건진 법사의 딸이 2022년 7월 5일 아빠 대통령실 문체비서관과 시민사회 수석실로 공문을 보냈어요. 어제 통화한 행정관이랑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를 했다. 이에 건진 법사는 A 행정관은 찰리 몫으로 들어가서 찰리가 관리하는데 언제든지 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찰리는 처남인 김모 씨를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는 이 처남이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살짝 김광삼 변호사님 좀 복잡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건진법사 이런 얘기였는데 건진법사에 처남이 나오고요. 딸이랑 얘기한 문자가 나오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건진법사가 구속돼 있잖아요. 네. 근데 2018년도에 있었던 관련해서 이제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윤 전 대통령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공천, 인사개입 관련해 갖고 지금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용에 보면 결과적으로 본인의 어떤 처남을 청와대에 심든지 아니면 대타를 보내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청와대를 좀 관리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근데 사실은 처음에 이게 나왔던 게 건진 법사가 뭔가 중간에서 민원을 청탁을 했었던 중개 매개 역할을 한 거 아니야였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만약에 여기서 제기한 의혹이 맞다면 대통령실에 아예 4사람을 심어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었다라는 걸로 의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관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관리하겠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인사청탁 같은 걸 하면 중간에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관을 심겠다는 취지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 딸과 또 아버지 전 씨와 어떤 문자 메시지잖아요. 그러고 보면 전에 언론 보도에 뭐가 나왔었냐면 행정관, 비서관 여기서 김건희 여사의 라인들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좌지우지 다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해서 행정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행정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청와대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0~3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실세 행정관이 있고 그렇지 않는 행정관이 있겠죠. 그러면 전 씨가 일단은 용산에 저런 식으로 해서 줄을 대고 지금 인사청탁이랄지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많이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돈 받은 정황도 1억씩, 3억씩 받은 정황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물론 기도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용산초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죠. 너무나 대통령 부부를 팔고 다녀서 사실과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구두 경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말이 이제 나중에 얼마나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온 문자에 의하면 건진 법사가 어느 정도는
용산에 개입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서 상당히 앞으로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가 과연 김건희 여사와랄지 대통령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부분이 뭐 추후에 좀 밝혀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일단 지금 요 문자만으로 좀 봤을 때는 건진 법사가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대통령실 안에 있고 좀 더 깊숙하게 뭔가 개입을 했었던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가 있다. 다만 아까 공직기관 비서관실 얘기도 같이 나왔었죠. 대통령실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뭔가 자꾸 대통령 내외를 팔고 다녀서 그래서 경고를 줬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건진 법사 딸 처남 얘기가 나왔는데 건진 법사 일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건진 법사만이 아니고 건진 법사와 딸, 건진 법사의 처남, 뭐 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김수민 의원님 일가를 다 출국 금지를 시켰다란 얘기는 뭔가 일가 전체가 다 뭔가 연루가 돼 있다는 의심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딸의 문자 메시지까지도 지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 있고 그것이 어떤 그 유착 의혹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정황적인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출국 금지 조치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사실 건진 법사 전성배 씨는 명태균 씨하고도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될 거예요. 명태균 씨도 예를 들어서 윤 전 대통령 장모하고 통화를 할 정도다 이렇게 네. 알려진 건 없거든요. 근데 건진 법사는 윤 전 대통령 장모하고 수차례 통화를 했고 어떨 때는 뭐 1시간 30분 넘는 그런 장시간의 통화도 했고 계엄 사태 3일 뒤에도 또 한 40분 정도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코바나 콘텐츠의 그 김건희 씨가 했던 그 업체의 고문 명함까지도 갖고 있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20대 때부터 김건희 전 영부인하고 전 씨가 인연이 있었다 이런 설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전성배 씨 개인사로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어느 정도 노출이 돼서 어떤 인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뭐 건강이 좋아졌다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좀 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고 또 이제 공천 개입 의혹만 보더라도 경북 지역의 여러 군데 기초단체장 공천하고 또 서울 지역의 경선 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굉장히 명태균 씨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스케일이 큰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출국 금지가 될 수밖에 없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인사들까지 개입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출국 금지 규모만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큰 게이트 의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사실 관건은 건진 법사가 중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혹은 사람을 관리하고 해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가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중간에서 얘기를 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할 때 대가가 있어야 뭔가 범죄가 좀 성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건데 근데 지금 얘기가 나왔죠. 대가가 있고 뭐가 일이 성사가 되고 하려면 결국은 청탁이 됐고 이 청탁의 줄을 어디로 댔느냐. 윤 대통령, 윤 전 대통령 이 부부 내외랑 같이 연줄로 이어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연줄의 끝에 있는 윤 전 대통령 내외, 특히 김 여사 관련해서 요즘 의혹이 모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김 여사가 이제 받고 있는 의혹들 좀 볼까요? 이겁니다. 먼저 첫 번째, 지금 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명태균, 이른바 명태균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관련해서 명태균 의혹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서울고검에서 재기 수사 이 결정을 내려서 재수사하겠다. 이거 중앙지검에 안 보내고 우리가 직접 형사부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 건진법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 건진법사건은 또 서울 남부지검에서 가상자산 범죄합수단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 삼부토건 관련해선 연루 의혹은 있긴 합니다만 김 여사가 지금 현재 제외가 된 상태예요. 현재 김 여사가 직접적으로 연루된 걸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의혹만 있는 상태인 거고 다섯 번째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재수사하지 않고 한국 기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항고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뭔가 자꾸 수사가 김 여사로 조금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문제는 김 여사가 지금 파도라고 치면 한 5개의 파도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촉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 가지 보면 쉽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봐요. 네. 일단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조사가 사실 이제 검찰서 이걸 뭐 실질적으로 원리 원칙과 법과에서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밀어놓은 것도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뭐 일단 결정을 무혐의로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건들이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서울 고검에 또 항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건은 이미 종결이 그러니까 뭐 잠시 종결이죠. 그런 다음에 이의제기해서 고검에 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까지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조사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파면이 되고 나서 한 번에 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일 아마 목전에 있는 것이 이제 명태 이슈와 관련된 공천 개입일 거예요.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원래 무혐의로 종결이 됐었는데 네. 서울 고검에서 항고가 돼가지고 재기 수사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또 다시 또 크게 불거진 게 이제 건진법사 관련된 부분, 인사청탁이랄지 이권 개입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뭐 계속적으로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수처랄지 경찰이랄지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계속 불려다닐 수밖에 없고 김건희 여사도 이제 계속 사법기관에 불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김 여사가 앞으로 계속 뭔가 사법기관에 자꾸 이 소환이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저희 지금 속보가 하나 지금 나왔습니다. 뭐냐? 청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여서 교사를 비롯해서 3명이 다쳤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였다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 뉴스가 될 만한 사안인데 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고 이로 인해서 교사를 비롯해서 3명이 다쳤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단 현재 지금 속보로 올라온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 뭐 자세한 소식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심각한 지금 상황인 거죠. 추가적으로 저희 뒤이은 다른 뉴스에서 이 내용이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